네, 안녕하십니까. 김병인입니다. 방금 과제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실 바로 영상을 이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최근의 시황을 넘어서서 최근의 시황과 관련돼서 어떤 종목이 뜨고 있고, 김병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추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순차적으로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빠질 수 없는 내용이 포트폴리오거든요. 결국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 100% 찍어서 맞출 자신이 있는 게 아닌 이상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월급도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그냥 그런 분들 있죠. 적금 100, 주식 100, 재테크하는 중. 아니에요. 재테크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주식도 똑같이 내가 100만 원을 주식하면 내가 어떻게 이 주식을 분별할까?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5천만 원을 갖고 있으면 이 주식을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분배할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투자자예요. 이게 싫으면 존리 대표의 그 방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고 묻어두기. 근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사고 묻어두는 걸 못해요. 왜? 한 번 빠지면 1-2년 정도 빠집니다. 한 번 빠지면. 최소 1-2년 정도 빠지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2021년 1 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96,000 원에서 71,000 원, 2,000 원까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30% 정도 빠졌는데, SK하이닉스 지금 9만 원인데 8만 원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뭐 끝도 없습니다. 그냥 빠지면 그 테마가 끝나고 흐름이 끊기고 고점에 사셨다면 답이 없어요. 지금 2020년이 지나고 2020년 코로나가 3 월에 터지고 나서 주가가 코스피 1,400부터 3,300까지 달려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지수가 1 년도 안 되는 사이에 2 배가 넘게 오른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20년 혹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처음 주식할 때 느낀 사람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지금 장이 고통스럽고 이런데, 지금 장이 정상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기존부터 계셨던 분들한테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작년에 40% 50% 수익을 냈다면, 혹은 30% 20% 냈다면, 이게 냈으니까 다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혹은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초에 주식을 안 건드리는 게 정답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벌었다는 뜻은 워렌 버핏이란 사람이 50년 동안 연수익률이 20% 내서 세계 1 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40% 벌었어요. 그럼 내가 워렌 버핏보다 뛰어난 거예요? 아니죠. 내가 운이 좋아서 40%를 번 겁니다. 근데 다음 년에도 그러면 40%, 30%, 20% 이렇게 버냐? 아닐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평균에 수렴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정규 분포를 보면 평균에 수렴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이 뛰어나려면 그 수익률을 지키는 법, 손실을 최소화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서, 처음에 가치 투자에 대해서 싸게 사는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켜지지 않죠. 테마를 쫓아가게 되고 더 오를 주식을 빨리 팔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부터 수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의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주식을 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제. 더 잃습니다 더.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제. 내가 산 주식이 그 느낌으로 산 주식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사로만 보고 산 주식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 물론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이 장이 안 좋을 때 포트폴리오 빨리 재건하셔 가지고 이제 상승, 내년, 내후년 안에 1-2년 안에 무조건 상승한단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없죠. 무조건 상승합니다. 그 상승하는 장을 먹냐 안 먹냐, 지금 손실 난 부분들을 메꾸냐 안 메꾸냐는 내가 지금부터 공부하냐, 내가 지금부터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축하냐, 이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얘기에 대해서는 주식을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면 상황이 다 다르니까, 제 생각에서 손절할 주식은 과감하게 손절하셔도 되고, 손절할지 익절할지 모르겠는 종목들은 연락 주세요. 같이 고민해, 이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같이 고민해 드릴 수는 있어요.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100배 나을 것 같으니까 손절할 거 빨리 손절하시고,
손절 다 하기 싫으면 반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있다고 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다면, 확신이 없다면, 이유를 모른다면 그 주식을 뭐하러 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주식,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돈 많은 백수 돼야죠. 40, 50, 60만 돼도 대단한 겁니다. 워렌 버핏의 지금 대부분의 분은 60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분을 세상에서 다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제 이름 김병인입니다. 제 목표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저번에도 강의 드렸던 부분이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인데 파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야.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라고 해서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뭐냐면 전 종목을 현금화를 다 합니다. 일단 해요. 하고 나서 사고 싶으면 다시 사면 됩니다. 수수료 조금 떼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회비용 정도를 감안할 정도의 값어치는 있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의미 없는 거를 붙잡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마치 헤어질 수밖에 없는 전 여자친구를, 안 맞는 여자친구를 계속 잡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그 종목이 내 포트폴리오에 없어야 됩니다. 없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얘를 들고 가도 되는 건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평단 말고는 그거 오르면 똑같이 오르고 그 수수료 몇 프로밖에 안 떼잖아요. 그런 것들의 현금화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꼭 내 포트폴리오 나 현금이 없어 이러신 분들은 꼭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이 몇몇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도 후에 바로 매수하는 거.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었다면, 정말로 아직 갈 것 같다면 매도 후에 바로 매수하시는 게 그 종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저도 꽤나 자주는 아니지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내가 만약에 현금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뭐 애초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든든하겠죠.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갖춘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게 손해가 날 수 있을까 이 생각까지 합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코스피 2950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1년, 2년, 3년 뒤, 1년은 뭐 안 날 수 있다 칩시다. 2, 3년 뒤에 수익이 안 날 수 있다? 저는 그건 공부의 영역이지 안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일단 그 주식을 보는데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 재무제표에서 밸류를 보겠죠. 보통 펀더멘털을 볼 거고, 모멘텀, 재료와 추세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사실 재무제표 위주로 볼까 하다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추세, 그리고 비전, 미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엮어서 기업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너무 다 보수적으로 나와요.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엄청 힘들 거예요. 경제 시황도 못 맞추죠. 경제 시황 다 못 맞추잖아요, 지금. 기사 보면, 저는 여러분들 기사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측하는 기사 볼 때마다 막 그냥 뭐 답답합니다, 그냥. 뭐 너무 당연한 말 위주로, 혹은 뭐 코스피 3000일 땐 2900이 하단이다. 코스피 2900일 땐 2800이 하단이다. 또 2800 깨지면 2700,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하단을 잡을 거며, 기업 분석 그 TP 목표가 뭐 5만 원짜리 7만 원 적어 놓고 주가 빠지면 목표가 6만 원.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건지. 뭐 여러분 그분들의 직업이니까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틀릴 수 있고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목표가나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사람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좀 긴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트인데, 차트는 오늘 못 볼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감안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를 세 가지를 이세훈 세무사님인가, 그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으로는 세 개를 뽑으면 이렇게 세 개를 뽑을 것 같고, 그분은 뭐 삼박자
뭐 책도 내셨던 것 같아요. 삼박자 투자 뭐 그렇게 삼박자 분석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할 때 제가 예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좀 변한 게 있긴 하지만 "대형주들은 알아두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섹터에 대한 대형주는 보통의 주도주기 때문에 그 주도주들이 가면 뒤에서 따라오는 주식들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자.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있는데 몇 개 좀 바뀌기도 했어요. 게임은 NC소프트가 아니고 뭐 너무 나락을 갔죠. 그리고 뭐 엔터주는 빅히트 맞고 하나 말씀드리려 했는데 하나가 어디 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뭐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게임도 바뀌었고 그 은행 여기 금융이 KB금융 신한지주기도 하지만 시총으로만 치면 카카오뱅크죠. 물론 아직까지는 저는 KB금융 신한지주가 리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K텔레콤, 포스코, LG생명, 아모레퍼시픽, 대한항공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좀 많이 바뀌었고 제 기준에서 지금 뜰 것 같은 섹터를 싹 새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건 뒤에 걸 안 가져와 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5 년, 10년 뭐 2 년, 5 년, 10년 장기적으로 가져갈 그 핵심 종목, 코어 종목이 있고 순환을 돌려야 되는 종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종목은 대부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수익률이 제일 좋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계속 갖고 있고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산업군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의 기업들 있잖아요. 걔네는 갖고 있고 나머지 순환시켜야 되고 경제 환경에 따라서 분명하게 꺾이고 추세가 있는 기업들은 순환시켜야겠죠.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갈아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95%의 분들은 정말 특별한 타고나신 분들이 아닌 이상 이렇게 포트폴리오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습입니다. 훈련이고. 그 시도조차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 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0번 정도 말씀드린다고 했죠. 리오프닝 관련주, 성장주 그 외의 주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리오프닝 관련주 제가 생각나는 거 위주로 적어 놨거든요. 혹시 다른 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추가를 좀 해 주시고 항공, 호텔, 여행, 유통, 화장품, 소비주 엔터주입니다. 성장주 2차 전지, 언택트, 반도체, 바이오, 수소, 우주항공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외 결제, 배당, 게임, 금융 여기서 아무리 봐도 주도주 느낌이 아니죠. 여기는 그 외의 느낌이고 성장주로 갈 거냐 리오프닝 관련주로 갈 거냐 지금 이게 그 화두이자 계속 싸우고 있는 것들이에요. 수급이 일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식 이 세 가지의 부류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률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많이 날 것 같은 종목은 저는 맞출 수가 없어요. 자신도 없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수익률을 결정짓는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많이 사냐인데 이 사람이 한 주를 살지 10주를 살지 100주를 살지 1000주를 살지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정해지는 건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정하는 건데. 저는 그거는 정할 수가 없고 밸류로 보거나 얘가 오를 거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항공은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장 오랫동안 받아왔던 친구라 저는 항공 살 거면 그 보잉 차라리 국내 말고 보잉이나 지금 오르지 않은 소형 항공주가 있다면 그 정도? 근데 안 오른 소형 항공주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항공은 그래서 뺐고요. 호텔은 그냥 호텔신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 싶다면 사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여행주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행주는 뜰 것 같긴 한데 좀 많이 오른 주식들도 많고 테마로 이미 한번 잡혔었고 물론 테마가 다시 한번 올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그 테마의 시즌을 잡아낼 자신이 없고 하락했을 때 감당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재무가 일단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아까 말한 재무제표 모멘텀에서 모멘텀은 되는데 재무제표가 갖춰져 있지 않은 주식이다 보니까 제가 좀 그렇고요. 유통 가져갈 거고요. 화장품 괜찮을 수 있다고 보고요. 소비주, 엔터주인데 엔터주를 제가 잘 모릅니다.
JYP를 그중에 뽑긴 했는데 엔터주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3-4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 얘기만 하고 제가 뒤에 정리를 해 왔습니다. 다 없앴고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제 탑다운으로 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종목을 산업, 국가 정하고 산업 정하고 기업을 정하는 그 탑다운의 방식으로 지금 주식을 산출하고 있는 거예요.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유통, 화장품, 소비주, 엔터주, 성장주에서 제가 이거 글씨 작게 해 놓은 거는 가져가긴 가져가고 싶은데 좀 특별하게 다르게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얘는 저는 2차 전지랑 반도체랑 바이오는 제 고객분들은 아시겠지만 펀드로 가져가는 걸 추천을 합니다. 내가 이 섹터에서 자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내 전문 분야거나 나는 이 기업을 기가 막히게 맞추거나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따질 수 없지만 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맞추기가. 특히 2차 전지에서 지금 뭐가 살아남을지 맞춘다는 거는 글쎄요. 무조건 전문 그 업자나 주식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 아니면 힘들 거예요. 왜냐면 밸류가 지금 너무 비싼 상태에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 이거 추세 한번 꺾이면 2차 전지주는 그냥 쭉쭉 빠집니다. 테슬라 여러분들 쭉 올라갔다가 한동안 계속 빠지고 지금도 그 정고점 회복 못 하잖아요. 2차 전지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투자자라면. 안 될 확률을 무조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안 될 확률을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종목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또 종목도 밸류가 비싸지다 보니까 대부분 가격이 너무 비싸요. LG화학 많이 빠져서 70만 원, 80만 원이잖아요. 그 한 주만. 저는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펀드로 가져간다는 거. 반도체 똑같고 바이오 똑같습니다. 바이오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 먹는 백신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펀드로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고, 언택트는 저는 네이버, 카카오 2개인데 어쩔 수 없이 전 네이버를 조금 더 지지합니다. 해외 비중이 높은 친구가 장기적으로 당연히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얘도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도 고밸류 기업이기 때문에 한동안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빠질 확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항상 저는 고밸류 종목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비관적인 입장을 하지만 또 올라왔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과연 다음 섹터의 주도주가 언택트일까를 얘기한다면 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언택트가 떠야 되는지를 저한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시황을 좀 많이 보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다음 주도주가 언택트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고밸류 종목들은 최대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우주항공에서 한 종목, 똑같이 고객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종목만 갖고 왔고, 그리고 결제, 배당, 게임은 이게 주도주가 될 수가 없는 게 우리 BBIG라고 해서 작년에 그 국내에서 테마를 잡았던 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반도체 바이오 IT? 갑자기 그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게임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도주의 느낌으로 정부에서 밀었는데 얘가 흔들렸죠, 많이. 근데 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게임 회사마다 당연히 달라서 그래요. 게임 회사에 따라서 그 게임이 흥행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정부가 밀어주는 것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게임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주가가 변하기 때문에 얘네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은 그냥 밀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른 그 게임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3개는 그래도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3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친구들을 안 가져가거나 뭐 포기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최우선적으로 짤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걸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이제 추가한 겁니다. 유통은 제가 자신 없는 거는 좀 뺐습니다. 유통은 GS 리테일, 화장품은 LG생활건강국, 소비주는 제가 CJ를 적으려다가 정말 자신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왜냐면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엔터주는 JYP 쓰려다가 이것도 똑같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뺐고요.
언택트 네이버 펀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뱅크, 나이스정보통신, KTNG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그 BNK 금융지주나 DGB 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 이런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아직도 밸류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밸류가 좀 낮은 친구들 위주로 주가가 덜 오른 친구들 위주로 좀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을 좀 뜯어서 볼 거고요. 오늘은 뭘 설명할 거냐면 KTNG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조금의 시간만 할애해서 GS 리테일 할 것 같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도 잠깐 볼 것 같긴 해요. 종목은 한 이 정도 볼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가지 종목을 우리 다 분석하려면 한 종목당 1시간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그 테마와 흐름만 좀 살펴보도록 할 것 같아요. 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제가 지금 열어놓은 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천천히 좀 볼게요.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국내 증시 들어가가지고 업종이나 테마 누르면 업종별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업종을 눌렀는데 제가 PR, ROE, PBR, 영업이익, 시가총액, 거래량 순으로 이제 나열을 해서 보는 겁니다. 보셨을 때 그 PBR이 굉장히 낮은 친구가 기업은행은 뺍시다. 이거는 정부주도이기 때문에 BNK랑 우리금융이랑 DGB 물론 이게 작년 기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뭐 몇 프로 빠지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금리가 인상되지만 금리가 인상되는 건 이제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슈인데 금리가 지금 0.75%거든요. 국내 금리가. 국내 기준금리가 0.75%인데 조만간 더 빠른 시일 내에 인상할 거고 몇 프로까지 올라갈 거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25%까지 올라갈 여지가 제일 크다고 봐요. 1%나 1.25%까지 올라갈 여지가 제일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금리 인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 대출이자가 제일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은행주들이 예대 마진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 일단 배당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금융주는 그냥 그 수익 차원이 아니라 리스크 분배 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근데 지금 사실 설명하는 이 순서가 비주류 친구들을 좀 변명하는 시간이긴 합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에 자신이 없습니다. 진짜. 여기 PER 다 마이너스 찍힌 거는 작년 재무가 다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거거든요. 다 마이너스예요. 대한항공 이거 우니까 그런 거고 대한항공 말고 작년 다 마이너스기도 했고 그럼 이번 년은 괜찮아질 거야? 그거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투자자라면. 저는 못 찾겠습니다. 그 밸류를 봤을 때. 그러니까 더 성장해야 되잖아요. 재계에 대해서 수익이 좋아질 거야는 이미 다 반영돼 있어요. 그건 확실하게 합시다. 될 거야는 다 반영돼 있는데 더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텔, 레스토랑, 레저 쭉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고 관심 있는 걸 하면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조금 소폭 상승하고 많이 오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여기서 그나마 괜찮다고 보는 게 제가 하나 뺐는데 면세는 아직 괜찮다고 봅니다. 면세에 관련된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면세 관련한 주식들은 아직 안 오른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이미 테마가 한 번씩 다 돌았기 때문에 종목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신세계 관련한 주식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분석을 해보시면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친구들은 변명이었고 KTNG가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KTNG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주식이다 보니까 KTNG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NG인데 일단은 재무제표를 보시면 지금 뭐 나쁜 재무제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힘들라나요? 제가 공유를 안 할 뻔했네요. 아주 아찔했습니다. KTNG를 보시면 재무제표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근데 뭐 영업이익률이 좀 안 좋게 나오곤 있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ROE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순이익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 매출액 증가하는 추세, 영업이익 괜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KTNG는 그냥 그 재무 가지고 논하는 종목은 당연히 아니고요. 보통 꾸준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뭘 하는 기업인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친구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 담배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고 이렇게 보면 담배에 대한 부분, 인삼에 대한 부분, 부동산에 대한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담배, 인삼, 부동산 화면 공유되는지 한번 공유되고 있죠. 그래서 담배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지금 국내 담배는 당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 분들 중에 담배 피는 사람보다 담배 피는 거를 새로 피는 사람보다 담배 줄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국내 담배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해외 담배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얘기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포인트는 담배 가격 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 가격 인상을 누가 정리 잘 해놓으셨다고요. 평범한 직장인데 평범하지 않게 정리 잘 해놓으셔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 2021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5차 국민건강 증진종합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네, 담배값이 우리나라 기준이 그 뒤에 나오겠지만 전 세계에서 50위권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배값을 인상하자는 얘기가 2021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배값을 인상하자는 거죠. 뭐 결론은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거겠죠. 담배값을 올려서 세수를 많이 걷고 그 사람들이 흡연하는 거를 줄이자. 담배 가격을 올려서 담배 피는 그 사람을 줄이자 이런 느낌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는 담배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담배 가격 오른 거 저 뭐 기껏해야 몇 년 됐겠어 했는데 꽤 됐더라고요. 7년 정도 지났습니다. 2015년에 딱 옮겨서 올려서 2,500원에서 4,500원까지 가장 큰 폭의 인상을 했고요.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하면 얼마까지 올릴 거냐 이거 한번 보시고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얘기해야겠다. 그 담배 다 아시지만 세금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지금 보건복지부의 그 자료들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출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문재인 케어 해가지고 돈은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쪽 분야에서. 근데 그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뭐 갑자기 생겨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제가 생각할 때 확실하고 명분 좋게 당연하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담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금이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쯤이면 담배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담배 가격은 50위, 호주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 지금 8,000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게 국가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회계 배웠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좀 넘어가고,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어요. 지금 이 기사 보면 참 웃기긴 하네요. 저는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 기사는 좀 웃긴 기사기도 하고. 어쨌든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세수를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명분도 좋고 타이밍도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정권이 바뀌면 올릴 확률은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언제 올렸더라? 박근혜 정부 때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올려서 2015년에 딱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뭐가 일어났냐? 이제 사재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 기억나시죠? 담배 막 보루로 사고 보루 담배 사는 거 제한 걸어놓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거 최근 기사거든요. 2021년 9월 28일 제가 보니까 담배 그 가격에 대한 부분,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부분이 증가했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3년 12월에 5,700억인 영업이익이 8,256억으로 증가했는데 이거는 우리 15년부터 담배 올렸잖아요. 왜 2014년에 많이 수익이 뛰었냐면 사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재기 때문에. 사재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15년 12월에 13년 대비해서 거의 8, 90% 증가한 영업이익을 순이익을 했고 그 뒤로 비슷한 정도의 순이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이익의 플러스에서 이제 가격이 인상된다면 4,500원에서 8,000원은 굉장히 큰 부분의 가격 인상이고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애초에 다 바뀔 수 있을 만한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일단 포인트 몇 가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KT&G가 이제 필립 모리스라고 하는 회사와 협업해서 전자담배를 출시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제 KT&G가 전자담배를 기가 막히게 만드나 봐요. 그래서 릴 뭐 이런 것들 담배 피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전자담배에서 이제 릴 이런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하고 협업해서 필립 모리스가 해외로 그걸 팔아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알기로 3년 정도 협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적혀 있네요. KT&G는 최초 3년 동안 PMI 공급하고 PMI는 한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에서 자원과 노화 인프라 등을 활용해 KT&G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해외 담배에 대한 수출이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적혀 있는 부분들을 보면 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KT&G 보면 크게 배당에 대한 부분, 해외 수출 담배 그 수익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보고서에는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고 담배라는 섹터 자체가 미래 상장 산업이라고 보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뜰 것 같다는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받지 않고 있을 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들고 간다면 내 포트폴리오에 안 넣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담고 있지는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포트폴리오를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담배를 안 펴가지고 막 담배 막 공부했거든요. 저는 담배를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안 펴봐서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전자담배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시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담배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죠. KT&G는 그 배당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주가가 8만 원인데 주당 배당금이 4,000원, 4,800원, 5,000원이래요. 지금 이번 년 배당 수익률이 배당 기대 수익률이 6%입니다. 6%.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0월인데 만약에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근데 이게 당연히 굉장히 빠른 시점 안에
포인트를 잡아서 미리 사고 있는 포인트다 보니까 관심을 받는 게 늦어질 거예요. 늦어지는 데 있어서 최대한 많이 담아가는 게 목표로 하고 그동안은 배당 수익률로 좀 먹고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연도부터는 아마 배당도 배당이지만 주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지금 우리 다 올랐어요. 주류, 라면, 뭐 안 오른 게 뭐 있습니까? 원유도 오르고 뭐 안 오른 게 없는데 하나 안 올랐어요. 담배 가격이 안 올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관심 가져볼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 컴퓨터를 지금 너무 거의 몇 일 동안 혹사시키고 있어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꼭 봐보시고요. 사업계획서를 안 보고 어떻게 투자합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GS 리테일에 대한 얘기는 제가 주가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추천을 했었고요. 34,000~35,000원쯤 추천을 했었고 39,800원까지 찍었지만 다시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고 뭐 이슈가 꽤 많았죠. 32,000원까지 빠졌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작년에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GS가 거짓말 안 하고 34,000~35,000원에 추천했었잖아요, 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4,000~35,000원에 추천했을 때가 이쯤이네요. 그죠? 제가 12월에 추천했으니까. 이때 추천했었는데 이때 추천했을 때의 투자 포인트가 지금도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거고, 플러스 투자 포인트가 훨씬 많아졌어요. 이 사이에 GS 홈쇼핑 그 합병하면서 GS가 쏟아붓는 돈과 사업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게 성공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 밸류가 지금 그 제가 12월에 말했을 때보다 싸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너무 쌉니다, 지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 32,600원이라는 금액이 뭐 하방도 아직 잘 방어했고 지금 담아가시는 거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시는 거는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너무 많아요. GS 리테일이 그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 이 GS 파크 24 주차장 왜 이거 하겠어요? 결국은 이 뒤에 바로 아래 있죠. 유통 채널을 만들려고 각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GS 리테일의 그 메인 사업이 편의점이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셨을 수도 있겠구나.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에 대해서 편의점, 슈퍼마켓, 호텔 이렇게인데 편의점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우리 수도권에 대해서 뭐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코로나 전보다는 덜 사용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약세, 호텔도 코로나 때문에 약세, 슈퍼마켓은 원래 적자, 안 좋은 사업 분야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동네 슈퍼에 상품 공급하고 그 배달시키기 위해서 부릉 인수하고 요기요 인수하고 GS파크24 인수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예전보다 투자 포인트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더 들고 갈 수 있으면서 너무 싸요. 하방이 여기서 더 밀린다?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하셔 가지고 투자 포인트 잡으셨으면 좋겠고, 재무나 밸류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스정보통신이 옆에 있어서 나이스정보통신만 가면, 나이스정보통신은 굉장히 싸면서 유리합니다. 얘가 지금 당기순이익이 300억인데 시총이 3,200억이에요. 얘는 결제 회사거든요. 그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결제 회사가 멀티플을 10배밖에 못 받는다? 10배면 너무 쌉니다. ROE로만 곱해도 시총 더 높아져야 돼요. 나이스정보통신은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 가져가실 때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계속 가져가셔도 되는 주식이고, 그 얘네가 이제 오프라인 결제율이 높아지면 벤이라는 걸로 먹고 살고 아니면 PG라는 걸로 먹고 사는데,
이 벤, PG가 둘 다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코로나가 리오프닝 되면서. 나이정보통신은 제가 생각했을 때 꾸준하게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주식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틀뱅크, 이 친구는 정말 속색이는 친구기도 하죠. 근데 얘는 이제 IR 관련해서 전화를 많이 하는데 분기 실적이 무조건 더 좋게 나올 거예요. 이번 3분기 실적도 그렇고 4분기 실적도 그렇고 무조건 좋게 나올 거라 아니면 죄송합니다. 아니면 그쪽에서 거짓말한 거니까. 근데 거의 무조건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얘도 너무 못 가는 주식이긴 합니다. 수급이 없죠, 수급이. 수급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주식인데 어떤 경제적인 해자, 경쟁력, 그리고 그 실적 이런 부분들이 빠지는 주식은 아니에요. 왜 안 올라가는지는 리스크적인 부분을 제가 얘는 이래서 이렇다 이런 부분을 찾기가 힘든 주식이라서 우리 고생 많이 한 주식이죠. 거의 유일하게 큰 수익을 못 본 주식인 것 같아요. 좀 지지부진한 주식 중에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모회사고 하나 시스템이 그에 들어가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UAM입니다. 우리가 도시망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정부에서 2025년, 2030년까지 도시망공 모빌리티를 만들려고 굉장히 크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관련한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UAM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이것들은 확장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고, UAM 계획은 실제로 이거가 최근 2021년 9월 28일에 올린 거잖아요. 이거 전에 2020년 6월에 옛날에 다운받아놨는데 2020년 6월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근데 이게 흐지부지 된 그 사업이 아니고 계속 흘러갈 사업이고, 우리나라의 교통망이 좋은 편이지만 답답한 부분들 여러분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화를 하고 이제 없었던 부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이 UA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최근에 2021년 9월 28일에서도 이제 얘기가 국토부에서 올렸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이게 앞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 크게 성장할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UAM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관련된 기업이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그래서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 ICT 관련해서의 기업인데, 문제는 밸류가 싸진 않습니다. 밸류가 싸진 않아요. 밸류를 보시면 주가 좀 나름 빠진 건데, 영업이익 순이익이 769억, 1075억인데 3조입니다. 싼 편 아니죠. 1000억에 3조니까 최소 30배, 순이익으로 치면 한 40배 정도? 50배, 40배 좀 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감당해내고 살 건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일 것 같고, 근데 핵심 분야는 맞습니다. 근데 좀 오래 걸리긴 하겠죠, 얘도. 그래서 이 뉴스 관련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항공우주 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UAM이랑 플러스 해가지고 제가 좀 더 엮고 싶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누리호입니다. 누리호. 그래서 누리호 발사, 이 하나가 우주항공에 관련해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리호가 이제 민간 관련해서 기대가 엄청 크거든요. 그 누리호 사업에 참여한 대표 방산 기업이 하나로 에어스페이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에서 자회사가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재물을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히려 자회사가 우리나라 특징이죠. 자회사는 3조인데 모회사는 2조 4천억인 3,600억, 2,700억. 물론 그 자회사들의 수익을 다 합친 겁니다. 그랬을 때 밸류가 2조 4천억이니까 순이익으로만 쳐도 얼추 한 10배에서 15배 사이? 뭐 이렇게 실적이 나온다면 10배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온다고 가정하면 한 10배에서 15배 사이 정도 보수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물론 지주회사다 보니까, 모회사다 보니까 좀 밸류가 다운되는 경향은 있지만 누리호에 대한 부분이나 그 회사 아내들의 방산이나 IT에 대한 그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절대 밸류를 낮게 잡을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말이 뭐 당연히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주가가 5만 원 정도에서 제가 언급드렸는데 지금 그 지수가 같이 빠질 때 좀 많이 빠졌었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너무 너무 싸요, 지금까지는. 물론 이게 이제 보고서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 실적이 이렇게 계속 나올 거냐 이런 의문들에 대한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12시네요 벌써.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부분의 그 실적에 대한 보고서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 있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서 주식을 매수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제가 생각했을 때 누리호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이 앞에 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호 발사가 끝나고 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14일 안에 뭐 폭등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도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물어보러 오시고요. 저는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